외교 참사에 이은 국방 참사입니다. 일본의 군사 이익을 지켜주는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야말로 극단적 친일 행위다. 노무현 정부 때거든요. 그럼 그때도 그러면 친일 국방이었는지 친일 안보였는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한테 묻고 싶습니다. 2007년 참여정부 때 해경과의 훈련을 언급합니다. 무지에서 나오는 거짓입니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안보와 국익마저 내팽개치고 극단적 친일몰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는 적들이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는 속에서도 여전히 계속 대화와 협상을 운운하고 있지만 우리는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더욱 명백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자, 최근 이제 북한 도발이 이어지고 있고 또 대화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도 오늘 새로 나왔잖아요. 국내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친일 국방 발언을 놓고 지금 공방이 상당히 뜨거운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도 관련한 발언을 이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유튜브 방송에서 5.1 승천기를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동해상 한미일 군사훈련을 비판했는데요. 자위대가 한반도에 침투하고 5.1 승천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이 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네, 5.1 승천기가 한반도에 걸릴 수도 있다. 오늘도 강한 수위의 발언을 이어갔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집중 공격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논평을 통해 뻔한 친일몰이는 민주당의 선동 DNA만 드러낼 뿐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권성동 의원은 반일 선동은 정치적 마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잠시 후에 저희가 뉴스픽에서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국정감사도 2주차로 접어들었잖아요. 내일 감사원 국감이 예정돼 있는데 화약고가 될 걸로 보이죠? 네, 그렇게 보입니다. 감사원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간의 이른바 문자 소통을 두고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사안을 대감 게이트라고 명명한 민주당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청부감사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모레 유병호 사무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네, 내일 감사원 국정감사는 또 정치부회의에서 자세히 다뤄야 되겠네요. 자, 백 반장, 그나저나 이제 공휴일에 얼굴 보니까 반갑잖아요. 백 반장도 그렇죠. 반갑습니다. 네. 정말 행복합니다. 뭐 행복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오늘 뭐 퀴즈 없어요? 아, 제가 그러실 줄 알고 준비를 했는데요. 아, 있어요? 네, 짠! 오늘은 이 실루엣의 주인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이 실루엣 속 인물, 자신의 SNS에 이런 기사를 공유했는데요.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을 때 땡땡땡. 해당 기사 어떤 인물이 공유한 걸까요? 아, 근데 그 저한테 내기엔 너무 쉬운 문제 아니에요. 실루엣만 봐도 답이 딱 나오는데. 맞습니다.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이후에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당권 경쟁이 불붙고 있잖아요. 그 후보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딩동댕. 역시 당연히 맞추실 거라고 생각을 아, 했는데요. 이거 틀리면 제가 빨간 의자에 못 앉죠. 네. 유승민 전 의원 해당 게시글과 함께 TK 여론조사 1위 기사를 게시를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당권 도전을 시사하는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다만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나경원 의원의 반박도 이어졌는데 이건 주민에서 다룬다고 합니다. 네, 나경원 전 의원의 또 나경원 전 반응도 의원. 나왔군요. 자, 퀴즈는 좀 쉬웠지만 다른 운영진들이 또 어떻게 하는지 체크해 보는 거는 좋은 자세입니다. 전 들어갈게요. 네, 오늘 회의는 류 실장, 박마커, 유체커, 조멘토 백반장 그리고 정치부의 애청자 정 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역시 휴일의 얼굴을 보니까 더 반갑습니다. 유 실장. 네, 좀 너무 반갑습니다. 아, 그래요? 네. 좋아요. 자, 표정도 안 변하고 제 거짓말을 잘해요. 자, 오늘도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소통반장 백반장이 정 의원분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예정입니다. 백반장,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여가부 폐지 논란에 대해서 다뤘잖아요. 네. 회의 끝나고도 의견이 많이 들어왔죠. 네,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중에서 먼저 정영숙 님께서는
양성가족부로 더 확대, 강화되면 좋겠네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북이 꿈님께서는 더 큰 구멍이 뚫린다면 여가부 폐지에 대한 평가는 냉혹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소중한 의견 모두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한미일 동해 합동훈련을 두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친일 국방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 정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볼 예정인데요. 유튜브에 정치부회의 실시간을 검색하시면 댓글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백반장이 댓글 하나도 놓치지 않으니까 이제 많이 올려주시면요. 이따가 응답하라 다정해서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뉴스가 많은 하루인데요. 서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울의 뉴스픽5부터 오늘의 정치부 회의 출발하겠습니다. 한글날 연휴 동안 여야가 이른바 친일 국방 공방을 거세게 주고받았습니다. 한미일 연합훈련을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발언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말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건데요. 관련한 논란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또 북한은 최근 도발을 이어오고 있는데 전술핵 운용부대 발사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적과의 대화는 없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도 소개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회, 정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월요일의 뉴스픽5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친일 국방 공방, 대화 필요 없다, 무너진 자존심, 멀티데믹 비상, 올가을 첫눈입니다. 어제는 576돌 한글날이었습니다. 쉽고 편리하고 아름다운 한글. 세종대왕님은 거기에 올해엔 대체 공휴일까지 선사해 주셨습니다. 그런 만큼 연휴 동안이라도 곱게 쓰여야 할 우리말인데요. 여의도에선 그렇지 못했습니다. 발단은 바로 이 발언이었습니다. 했습니다. 저는 이게 일본의 이익을 위한 대한민국 국방이 대한민국의 군사 안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군사 이익을 지켜주는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야말로 극단적 친일 행위다. 대일 굴욕 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 국방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극단적 친일 국방, 우리나라와 미국 그리고 일본이 함께한 연합훈련을 두고 한 말입니다. 독도에서 멀지 않은 동해 공해상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한다. 앞서 뉴스픽에서 전해드린 바 있죠. 민주당의 저격 포인트, 일본 그리고 독도입니다. 홍범도 장군을 공격했던 일본의 군대가 대한민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30일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전범기인 우길기를 달고 사상 처음으로 독도 인근 동해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국민들의 참담한 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제 6일 오후 한미일 해상 미사일 훈련을 추가로 실시했습니다. 네, 고전에는 역시 고전으로 맞대응 들어가야죠. 반일 감정을 정확히 건드는 민주당의 지적에 국민의힘은 죽창과 반미 투쟁으로 맞섭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노무현 정권이었던 2007년 일본 해상자위대 전투함이 인천항에 들어와서 우리 군과 열었던 행사도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친일 국방은 죽창가의 변주곡이자 반미 투쟁으로 가는 전주곡이다. 일본 자위대를 빼고 한미 양국이 북핵 저지에 나서면 민주당은 박수를 칠까? 천만의 말씀이다. 그때 되면 민주당은 반미 자주의 노래를 목청껏 부를 게 분명하다. 네, 실제 이번 한미일 연합훈련도 문재인 정권 시절이었던 2017년 10월 한미일 국방장관의 합의에서 비롯됐다는 게 정부 여당의 설명입니다. 송영무 당시 장관이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찾았다가 가진 한미일 회담을 통한 조치였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합의한 거를 계속해서 저희가 하는 걸 가지고 왜 문제 제기합니까? 이제 와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동해상에서,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 영토 안도 아니고 독도에서 185km 떨어진 데서 하는 거 가지고 갑자기 독도 앞에서 일본이랑 훈련하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이 지금 할 소리입니까? 저는 이런 선동은 그냥 진짜 너무 질이 떨어진다.
네, 반일 선동은 정치적 마약이다. 병역 미필자 공부 좀 하라. 속도가 붙은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 따라 차천, 타천 주자들의 입도 거칠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맞서는 강한 대표는 나다. 화력 보여주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볼펜이 왜 여기서 나올까요? 옛날에 그 조국 그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그 죽창가를 그 읊을 때 그때 당시에 그 어느 기자간담회에서 그 썼던 볼펜이 메이드 인 자팬 일본산 볼펜이었거든요. 그 회사에 볼펜하고 일본 자위대하고 어떻게 연결합니까? 아니 반일에 대해서 외쳤던 분들이 그래서 일본 제품을 쓰면서 사실 그 상당히 좀 후화무치한 짓들 아닙니까? 네, 이 친일 국방 논란 눈덩이처럼 커지자 대통령실도 나섭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것은 말이 아닌 현실 문제다. 엄중한 안보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제대로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 입장문을 냈는데요. 말이면 다냐, 현실 정확히 인식하라. 사실상 이재명 대표 저격으로 읽히죠. 한미일 협력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연대라는 국정 기조와 외교 노선 아래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북한 문제를 선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으로 우리 국민을 지켜내는 동시에 북한이 핵을 내려놓은 그 손에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이라는 미래를 쥐어주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해명, 정작 중요한 부분은 빠졌다는 지적이 야권에서 나오는데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합의된 바 없다고 말해왔던 한미일 훈련, 과연 어떻게 시작됐느냐는 겁니다. 이제 말꼬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본질이 중요한데요. 한미일 군사협력, 군사훈련, 이것은 사실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과연 이것을 누가 제안했으며 우리의 입장은 어떠했는가, 또 의사결정 과정은 어떠했는가가 전혀 알려지지 않아 있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남은 국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화력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이고요. 국민의힘도 적극 방어에 나설 텐데요. 서로 이재명 리스크에 대한 국면 전환용이다. 감사원 문자 논란 덮기용이다.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죠. 양당 모두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 나옵니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매일 그냥 국회에서 싸우고 있잖아요. 북한 핵 문제나 또는 경제 문제.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 이런 외교적 문제가 산재해 있는데 정치적인 타결은 못하고 저렇게 매냥 싸우면은 우리 국민은, 우리 경제는, 우리 안보는 어디로 가냐 이거죠. 네, 바로 그 우리 안보 문제로 넘어가서요. 두 번째 픽은 대화 필요 없답니다. 북한이 또 쐈습니다. 보름 사이 7번째 미사일 도발입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곧바로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의 최대 걸림돌은 다름 아닌 북한의 핵과 미사일입니다. 북한으로 하여금 핵 보유가 영내 자유와 평화를 옥죄는 것은 물론 북한의 경제와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자 합니다. 네, 7번의 도발, 장소를 옮겨가며 미사일도 섞어가며 쏘더니 이번에는 새로운 시간대입니다. 불빛 하나 없는 깜깜한 심야 시간대의 도발, 이번이 처음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타격 가능하다 보여주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그 일환으로 지난달 25일 발사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저수지에서 쏴올렸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그리고 7번의 도발, 그 정체가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조선인민군 전술핵 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이라고 합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지휘했다는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이번 훈련, 지난달 공표한 핵무력, 핵법제화에 이어 우리는 핵 보유국이다, 만천하에 과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 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놓은 여기에 핵무력 정책이 폭파가 가지는 중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핵무력 정책이 폭파됨으로써 우리 공화국 정부의 평화 애호적 입장과 우리 국가 핵무력 정책의 투명성, 당위성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 북한은 이번 군사훈련을 한미 그리고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응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모든 훈련지를 마친 김정은 위원장이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밝혔는데요. 우리 대통령실이 강력 규탄과 동시에 대화 노력 멈춰서는 안 된다는 뜻 밝힌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나온 입장입니다. 대화도 필요 없다. 제재는 먹힐 줄 아냐. 내 갈 길 가겠다.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그 종착점에는 7차 핵실험이 꼽히고 있죠. 천만에 이것은 적들의 오판이고 오산입니다. 백날 천날 10년 100년을 제재를 가해보라 합시다. 지금 겪고 있는 곤란을 잠시라도 면해보자고, 되돌아가자고. 나라의 생존권과 국가와 인민의 미래의 안전이 달린 자유권을 포기할 우리가 아니면 우리로서는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네, 실제로 핵실험을 할지에는 최근 국제 정세에 대한 북한의 판단도 들어갈 텐데요. 큰 변수 중 하나가 바로 세 번째 픽에서 다룰 소식입니다. 바로 무너진 자존심입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 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크림 대교, 여기에서 현지 시간 8일 아침 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 달이 푸틴이 건설을 지시하고 개통식에도 참석할 정도로 러시아의 자존심, 푸틴의 자존심으로까지 불립니다. 마침 폭발이 일어난 날 푸틴 대통령이 칠순을 맞이한 다음 날이기도 했죠. 폭발의 배후로 우크라이나를 지목한 러시아, 곧바로 보복 공격에 돌입했습니다. Запоріжжя – одне з українських міст, проти якого Росія спрямовує свій ракетний терористів, знешкоджують. Терор – це злочин. 네, 여기에 현지 시간 10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약 2시간여 전에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큰 폭발음이 여러 차례 들려왔다는 외신 보도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어서 서부와 중부 도시들 곳곳에서도 폭발음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푸틴이 이번 폭발 사고를 빌미로 핵 버튼을 누를지에도 관심이 모입니다. 네, 다음 픽은 다른 분야로 좀 넘어가서요. 멀티데믹 기상입니다. 트윈데믹도 아니고 멀티데믹입니다. 앞서 이번 겨울 뉴스픽에서 코로나와 독감의 동시 유행 가능성 짚어드린 적이 있는데요. 서서히 현실이 되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25일에서 10월 1일 진료를 받은 독감 의심 환자가 1000명당 7.1명이 나왔습니다. 그 전주에 비해 45% 늘어난 건데요. 특히 영유아들이 많이 걸렸다고 합니다. 또 영유아를 중심으로 메타뉴모 바이러스라는 또 다른 호흡기 감염병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인 바이러스 유행, 방역당국은 독감 백신 접종부터 서둘러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은 올가을 첫눈입니다. 오늘 쌀쌀하다 못해 춥다고 느끼는 정의원분들 계시죠? 서울을 비롯해 전국 곳곳이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설악산 대청봉 일대에는 첫눈까지 내렸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9일, 2020년보다는 24일 일찍 관측된 겁니다. 내일 아침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10도 이하를 보이고 바람도 세게 분다고 하니까요. 출근길 옷 단단히 챙겨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글날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요.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운영진들 일하는 동안 제가 잠깐 밖에 나갔다 왔는데 쌀쌀하더라고요, 진짜. 눈까지 왔군요. 자, 친일 국방 논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발언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국민의힘이 공세를 이어가면서 지금은 정치권에서 상당히 뜨거운 그런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본인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죠?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한미일 동해 연합훈련과 관련해서 일본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해서 우길기와 태극기를 함께 휘날리며 합동군사훈련을 한 것이 나중에 역사적으로 어떤 일의 단초가 될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가 일어나는 상황 혹은 우길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 실제로 생길 수 있다 이런 주장도 폈는데요. 이 대표는 또 일본을 끌어들이는 것은 미국과 일본을 위한 것이라면서 한미일 군사 동맹을 맺게 되면 우리나라가 한미일 대 북중러 군사 동맹체의 전초 기지가 될 것이다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후에도 우길기가 한반도에 걸릴 수 있다라는 그런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갔고 내일 국회에서 긴급 평화 안보 대책회의를 주재한다고 하니까요. 아마 내일도 또 상당히 또 강도 높은 발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우크라이나 상황이 심상치 않고 지금 이제 크림 대교가 불에 탔다는 그런 소식을 전했는데 한 2시간 전부터 폭발음이 계속 들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속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네, 이번에 폭격을 받은 수도 키이우의 셰우첸코 지구는 우크라이나 정부 청사 등이 자리한 유서 깊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외신들에 따르면 미사일이 날아오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 폭발음이 적어도 2~3차례 들렸다고 합니다. 현지 경찰은 이번 폭격으로 적어도 50명이 사망하고 부상자는 12명 발생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공습 사이렌이 가라앉지 않는다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구상에서 지우려 한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네, 보복 공격이 이뤄진 그런 분위기인데 지금 이제 러시아의 전술핵 사용 가능성이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제 아마겟돈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조금 이제 좀 수습하는 또 그런 국면이기도 하고 아무튼 러시아 사태가 상당히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저희가 정치부회 끝나기 직전에 제가 속보를 전하고 정리를 했는데 노벨 평화상 수상 단체와 개인이 발표가 됐습니다. 단체 2곳 또 개인 1명이었는데 그중 한 곳에서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입장을 냈죠. 네, 그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그 러시아의 시민 단체 메모리알이죠. 이제 그 단체의 공동 설립자인 그 셰르바코바가 현지 시간 9일 독일의 한 교회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평화상을 받는다. 이 소비에트 국가의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셰르바코바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면서 이 우크라이나의 승리로 전쟁이 끝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범죄와 잔혹행위를 이야기할 때 러시아 사회는 왜 우리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자조적인 목소리도 꺼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유채거 오늘의 원픽은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의 원픽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친일 국방대 죽창가, 여야 연합훈련 프레임 전쟁.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2주차로 접어들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적인 한방은 없이 여야가 고성과 정쟁을 주고받았다는 평가가 정치권에선 많은데요. 이번 주는 과연 어떤 장면이 펼쳐질까요? 류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네, 한글날 대체 공휴일에 전해드리는 국회 상황실. 오늘은 여론 상황실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 대한 오늘자 리얼미터 조사 결과인데요. 긍정평가는 32%, 지난주보다는 0.8%포인트 올랐고요. 부정평가는 65.8%로 지난주보다는 0.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여권에서는 최근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던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이 바이든 날리면 논쟁이 좀 잦아들고 또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로 보수가 결집하고 있는 게 원인이다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요. 야권에서는 여전히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2배 이상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날리면이라는 그 듣기 평가가 한 2주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부분이 이제 지나간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외교가 복원이 됐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정말 무도한 도발에 의해서 오히려 안보적으로 결집된 효과가 있었던 것이 조금의 지지율 상승을 가져오지 않았나. 일단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2배 이상 높은 점은 뭐 당연히 저희가 주목할 사실이라고 보고요. 사연탑니다. 인사참사, 그다음 뭐 경제참사, 외교참사, 국방참사, 야당과의 어떤 수사와 감사로만 일관되게 하신다면 저희 더 이상의 대한민국의 미래와 민생은 없다라고. 네, 이번 주 그래프의 흐름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이번 주 역시 여야의 충돌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국정감사 2주차죠. 오늘은 제가 노스트라다무스, 아니죠. 류스트라다무스가 되어서 미리 보는 국정감사로 한번 국회 상황실 꾸며보려고 합니다. 류스트라다무스의 원픽 전장은 바로 내일 법사위 감사원 국정감사장인데요.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 포착. 이 민주당은 대감 게이트라고 명명을 했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 요구서를 보냈다가 철회한 감사원에 대해서 단단히 벼르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당 대표실에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진까지 걸면서 반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유 사무총장이 감사원 내에서 전횡을 했는지를 검증하겠다면서 내일 감사위원 7명 전원 출석 그리고 대통령실 이관섭 수석의 출석까지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진행 중인 감사가 대통령실의 하명, 청구에 따른 것은 아닌지 왕 수석이 직접 국민들 앞에 밝혀야 합니다.
여당이 이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감사 거부 등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네, 보신 것처럼 불출석할 경우에는 감사 거부까지 천명한 상황인데요. 이미 법사위는 대감 게이트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바가 있습니다. 감사원에 감사하는 날이 아닌데도 민주당에서 관련 문제 제기를 하면서 고성이 오갔던 건데요. 내일 역시 시끄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문자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지금 문제가 되는 전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를 사실상 대통령실에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되게 하는 그런 문자 내용입니다. 자, 다음 조정훈 의원님. 전체적인 내용이 지금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된 겁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본인 때문에 위원장님 때문에 말을 못한 거 아닙니까? 뭘 위원장 때문에 말을 못해요? 김남국 의원님. 위원장님. 본인이 발언한 내용 되짚어 보십시오. 위원장님. 그게 오늘 이 자리에 맞습니까? 네, 민주당은 이 대감 게이트 문자 속에서 또라는 부분, 이 감사원이 대통령실을 향한 보고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을 드러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무식한 소리라는 표현 역시요, 충성 맹세이자 정치적인 예속을 의미하는 거라고 했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해명 자료를 보내서 그 무식한 보도한 언론과 야당에게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고 꾸짖겠습니다. 라는 식의 충성 어린 답변이었죠. 그래서 이 정도로 딸랑딸랑 하는 거면 이건 거의 정권의 신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 반면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핵심 요직들을 청와대로 데려가는 등 감사원을 청와대의 발밑에 두려 했던 건 오히려 문재인 정부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대감 게이트에 나오는 이 문자, 통상적인 의사소통일 뿐이라면서 뭐가 유착이고 게이트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감사원과 청와대가 한 몸이 되길 바랬던 것은 문재인 정부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유착되었다는 것인지 무엇이 게이트인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를 거부한 문 전 대통령이 보였다는 반응, 이 무례한 짓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 주로 각을 세우고 있죠. 왜 전직 대통령만 성역이 돼야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반격의 전략 잘 먹히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여권에서부터 나왔는데요. 우리부터가 윤 대통령을 임금님으로 모시고 있지 않느냐라고 한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예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임금님처럼 대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면 막 징계를 한다고 하지를 않나. 뭐 대통령한테 막 충성한다고 막 EXX를 이 사람들입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대통령을 임금님처럼 만들면서 이게 별로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 류스트라다무스의 두 번째 예언, 이번 주 국정감사에서도 거친 말들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뭐 창과 방패를 든 여야, 거친 말과 고성은 사실 기본템인데 그게 무슨 예언이냐 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런데 이번 국감에서는 특히 매운맛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통 방패를 드는 여당도 전 정부를 향해서 창을 들고 있기 때문인 듯합니다. 직접적인 공격 대상은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입니다.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정의당 당원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정의당에 있다가 그다음 민주당 정부에 가 있다가 또 윤석열 정부 밑에서 일을 하고 무슨 뻐꾸기입니까 지금? 응? 이동주 저동주 옮기가는 사는 뻐꾸기예요? 나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어요. 차라리 혀 깨물고 쭉찍고 뭐하러 그런 짓 합니까? 의원님께서 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질문하실 자유는 있지만 저에 대해서 됐어요. 답변 필요 없어요. 자, 물은 거 어떻습니까? 사퇴할 생각 있어요, 없어요? 신상에 대해서 굉장히 폭언에 가까운 말씀을 하신 것은 사과하십시오. 뭘 사과해요, 사과기는? 이건 무슨 말이야? 네, 지난주 장면인데요. 민주당의 사과 요구를 거부한 권성동 의원, 폭언 논란이 일자 이 문제의 발언은 민주당의 선택적 환청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혀 깨물고 죽지라는 이 발언이요, 김재남 이사장에게 한 말이 아니라 본인이었으면 혀 깨물고 죽었다라는 취지였다고 해명을 한 겁니다. 민주당의 고민정 의원은 사과를 하지 않고 뭉개는 건 윤석열 정부의 특징인가 보다라면서 또다시 듣기 평가를 하게 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두 사람 모두 이렇게 똑같이 권 의원의 멘트가 담긴 국회 속기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결론이 나지 않는 진영에 따라 달리 들리는 듣기 평가, 이제는 좀 식상하기는 하죠.
네, 권 의원이 공개적으로 사퇴를 압박한 김재남 이사장은요. 5년 전 민간인 시절일 때도 이 KTX 탑승 내역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감사원으로부터 이 과잉 감사를 받고 있다 하는 지적인데요. 감사원은 앞서 권익위를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도 받았었죠. 역시나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타깃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감사원은 이번 주 사회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가 끝나면 중간 결과를 발표할 거라고 합니다. 야권에서는 감사원과 검찰이 사실상 사정 정국을 위한 협공을 펼고 있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권 초기에 조장의 헝칼 쓰듯 감사권을 말이죠. 권익위원회, 방송위원회 뭐 별거 다 들이대면 되겠어요? 14일 날 서해 그 사건 뭐 감사 공개를 한다는데 지금 현재 검찰 수사를 앞두고 피의 사실 공표 아니에요? 네, 여야의 거친 말은 전현직 영부인에게도 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이 셀프 초청이었다라는 점을 폭로하고 나섰죠. 김 여사의 버킷리스트 외교라고 깎아내린 건데 중국 서태후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타지마을을 방문해서 일반 관광객 출입도 금지한 채 3억짜리 사진 한 장을 찍었습니다. 황후급 의전에 역대급 혈세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의 생일상을 차리기 위해 나라 예산의 6분의 1을 탕진한 청나라 서태후가 떠오릅니다. 네, 민주당 역시 김건희 여사를 향한 전방위적인 공세에 펴고 있죠. 법사위에서는 김건희 특검법과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부실 의혹 도마 위에 올렸고요. 행안위에서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또 교육위에서는 논문 표절을 넘어서 위조 의혹이 있다 이렇게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표절을 넘어서 하지도 않은 조사를 하고 하지도 않은 분석을 한 것처럼 골프 연습장 이용 고객 만족도를 디지털 콘텐츠 이용객한테 설문조사를 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민 논문이에요. 어떻게 이런 논문이 학술지에 실릴 수 있는지 믿을 수가 없는데요. 네, 전현직 영부인에 대한 공격 앞으로도 이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류스트라다무스의 세 번째 예측, 여성가족부 폐지가 국감의 쟁점으로 부상할 거라는 점입니다. 대선 때부터 쟁점이 됐었던 이 여가부 폐지, 마침내 정부 조직 개편안에 구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죠. 여가부의 주요 기능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신설이 되는 인구가족 양성평등본부로, 또 고용과 노동 관련 부분은 고용노동부로 이관이 되는 겁니다.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여성계를 내일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직접 만나서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김 장관은 여가부 폐지가 오히려 성평등을 강화할 것이다라는 입장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과 같습니다. 여가부 폐지라고 하는 것은 여성, 그다음에 가족, 또 아동, 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완전히 탈피하자. 그리고 여성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할 것입니다. 네, 정보조직법은 국회를 통과해야죠. 거대 야당 민주당의 벽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정쟁의 소지가 있다, 개편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당의 방침을 천명한 건데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여가부 폐지 발표만으로도 성범죄자들이 좋아할 것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다정회에서 앞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하게 이 양성평등 관점에서 여성 정책을 지원해온 여가부를 이제 없앤다면서 무슨 헛소리를 좀 하고 있는 건지, 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그냥 무능과 무지로 그냥 정신이 나가버린 것 같아요. 이미 폐지하겠다는 발표가 난 것만으로도 저는 지금 성범죄자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국정감사 2주차도 뜨거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의 취미생활이기도 한 이 슬기로운 국감 취재 생활, 정회원 여러분 이번 주도 다정회와 함께 하시죠.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민주당 대통령실 이관섭 수석 불출석된 감사 거부, 대감 게이트 정면 충돌 예고. 네, 국감 취재를 취미로 하고 있는 유정화 실장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저도. 자, 류스트라다무스가 이제 세 가지 예언을 했는데, 사실 이제 그냥 예언이 아니고 지난 일주일간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나온 예언이기 때문에 세 가지 다
다 들어맞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첫 번째 예언이었죠. 내일 이제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장 뭐 아주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감사가 일단 쟁점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감사원은 앞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요청했던 사실이 알려졌죠. 고 이대준 씨가 월북했다고 밝힌 배경이 청와대 압력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겠다 이런 취지인데요. 서훈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조사 대상이지만 거부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에게 먼저 조사 요구서를 보내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감사원은 조사를 거부한 문 전 대통령의 의사를 받아들이고 14일에 예정대로 감사를 종료한 뒤 중간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 과정에서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이관섭 수석에게 관련 보도자료를 낼 거다 하는 직보를 한 문자가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유 사무총장과 이 수석의 문자 소통이 처음인지는 알 수 없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일정 정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현 최재해 감사원장의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죠. 유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좌천이 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사무총장으로 발탁이 된 인물인데요. 이 때문에 민주당은 유 사무총장이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감사원 내에서 전횡을 했는지 여부를 따져본다는 방침입니다. 감사원 사무총장이 실질적으로 감사원장이 되어서 청와대와 직거래하면서 모든 사안들을 수시로 보고하고 내통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냐. 감사위원 반드시 출석하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출석해서 국민들께 보고해야 된다. 네, 자, 탈원전 감사를 주도한 유병호 사무총장의 자녀가 원전업체 주주였다는 뭐 이런 보도도 있긴 있었는데요. 내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마 저희가 질의응답을 봐야 좀 사실관계를 알 수 있을 테니까요. 내일 속보를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관섭 수석과 감사위원 전원이 출석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감사 거부까지 열어놓고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번 국감에 뭐 파행이 잇따르고 있으니까 내일 감사원 국감이 또 파행될 가능성도 저희가 좀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국감 상임위를 뭐 막론하고 지금 이제 곳곳에서 여야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고, 아까 이제 유정화 실장이 이제 두 번째 예언을 했다시피 막말 공방이 좀 이어질 그런 분위기죠. 왜 이렇게 웃어요, 유 실장은? 유채커는? 그 정도 예언은 저도 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서. 근데 우리가 좀 이렇게 네. 좀 이렇게 취업을 해줘야 유 실장이 또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제 관리자 입장에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자꾸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 돼요. 그럼 내일은 유채커가 좀 예언을 하면 어떨까요? 감사원? 네. 내일 어쨌든 감사원도 그렇고 또 이제 친일 국방 논란도 있으니까 좀 나눠서 취재하는 걸로 합시다. 네. 자, 무슨 얘기 하다 말았죠? 자, 어쨌든 그 여야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데 막말이 정말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막말과 고성이 오가는 현장 저도 뉴스픽에서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니나 가만히 계세요라고 반말을 하는가 하면 버르장머리가 없잖아라고 상대 의원을 낮잡아보는 일도 있었습니다. 국감장에서의 실수에 대해서 사과 수위가 낮다며 개나 줘버리라는 식으로 사과했다 이렇게 말해서 고성으로 번진 경우도 있었는데요. 특히 권성동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김재남 이사장에게 했던 발언 이 혀 깨물고 죽지라는 발언이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권 의원은 원내대표 시절부터 여러 구설에 올랐는데 민주당 의원의 평가 들어보시죠. 평소에는 점잖은 분인데 정권을 잡고 또 정권의 소위 실세다라고 뭐 이런 윤핵관 뭐 등등 이렇게 되니까 힘이 들어가서 그래서인지 집권 세력이 국민의힘을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 또 대통령실의 참모들의 자세가 좀 겸손하지가 않고 좀 오만해 보입니다. 네, 권성동 의원의 발언이 요즘 좀 세긴 세죠. 국왕 참사라든지 외교적 마조이즘이라든지 이런 또 표현도 있었고, 다만 지금 얘기한 혀 깨물고 죽지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놓고 지금 이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나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라는 그런 가정적인 발언이었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자, 윤석열 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내놨잖아요. 지난주에 저희가 속보로 짚었던 내용인데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야당 반대를 넘기가 만만치는 않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원래부터 윤석열 당시 그 대선 후보가 내놓은 여가부 폐지 공약을 비판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야가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협조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여가부 폐지안을 내놓은 건 이 국면 전환용이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박용진 의원은 대선 때부터 이 젠더 갈등을 지지율 회복의 치트키로 활용을 해왔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고통받는 이 사회 구조는 외면하고 지금부터 서로 주결하면서 이 젠더 갈등의 등만 떠미는 그런 무책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민주당 이관섭 수석 불출석된 감사 거부, 대감 게이트 정면 충돌 예고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치부회의 소통 시간 다정한 백반장입니다. 정 의원 여러분,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정 의원분들을 연휴임에도 하루라도 더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데요. 비가 그치고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으니까 옷차림 잘 챙기시고 휴일에도 정치부회의에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응답하라 다정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통 주제, 이재명 친일 국방 발언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 여러분의 생각은인데요. 먼저 다정회에서 미리 살펴본 여론 보겠습니다. 네, 먼저 굿님, 정말 실언이다. 친일 국방이라니 그럼 주한미군이 있으니 친미 국방이고 임진왜란 명나라 도움받았으니 친명 국방이고 한국전쟁 참여한 터키 보고는 친터 국방이냐? 동맹의 의미를 모르는 실언이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HWAS님께서는 외세를 끌어들이면 결국 외세에 점령당한다는 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일본에게 임진왜란, 일제 식민지배 등 과거 치욕의 시기가 있습니다. 일본의 극우 세력은 아직도 우리나라를 일본의 식민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정 회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는 생각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세인님, 외세, 특히 일본 군대와 같이 해서 역사적으로 단 한 번이라도 좋은 적이 있었나요? 라고 의견 주셨고요. 정민희님, 북한에서 언제 쳐들어올 줄 모르는데 연합훈련에 국민 안심시키는 게 당연하지라는 댓글 전해주셨습니다. 댓글 적어주신 정 의원분들 고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라도 정 의원분들을 뵈니까 즐거운데요. 다들 공감하시죠? 저는 너무 좋고요. 특히 오늘 아침에 출근했는데 우리 박마커 얼굴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 점도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박마커는 즐겁지 않았던 모양이군요. 뭐 대체 공휴일의 뜻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네. 끝나고 좀 얘기 좀 합시다. 네. 아니, 지금까지 응답하라 다정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 의원분들을 만나서 좋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박마커의 또 뜬금없는 또 발언, 유 실장이 끝나고 나서 좀 따로 얘기를 좀 해줘요. 자, 좋습니다. 지금까지 응답하라 다정회였고요.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로 넘어갑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 완패에 이어서 윤리위원회에서 추가 징계까지 받았죠. 2024년 총선 석 달 전까지 당원권이 정지되는데요. 이 전 대표가 차기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전 대표의 향후 행보를 놓고 신당 창당설, 무소속 출마설까지 등장한 상황인데요. 일단 이 전 대표는 SNS를 통해 탈당 선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가처분 신청 2라운드에서 완패를 했죠. 여기에 당원권 1년 정지, 추가 징계까지 받으며 정치적 결정타를 맞았습니다. 윤리의 이번 결정, 당 안팎에선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한희 그 위원장한테 막 불만도 엄청 쏟아졌어요. 왜 증명을 하지 않느냐. 뭐 일각에서는 굉장히 약하다 이런 표현도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전체 당심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좀 제명으로 갔었어야 된다라는 당심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분들에게는 앞으로 뭐 정치를 하든 하지 않든 보수우파 진영을 망가뜨리고 혼란스럽게 만든 장본인들이라는 주홍 글씨가 평생 따라다닐 거다. 앞으로 당에 있는 분들은 아무런 내부적인 비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번 징계의 옳고 그름을 떠나 당원권 정지 기간이 묘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차기 총선을 불과 석 달 앞둔 시점에 징계가 풀리죠. 공천을 받으려면 말을 잘 들어라. 길들이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겁니다. 또 2024년 1월이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천을 또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좀 이준석 전 당대표에게 어느 정도의 그런 길을 열어주면서 또 좀 자중하라. 희망 고문, 약간 밀당 같은 거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여러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비대위원들이 막 하는 거 보고 뭐 총선 공천 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되게 더 약간 뭐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긴 하던데. 당내에선 아예 이 전 대표를 찍어낸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당권 정지 1년 6개월 중징계를 받았는데 공천을 주겠느냐는 겁니다. 당원 정지 1년 6개월 받은 사람을 어떻게 공천 주냐? 이렇게 의의를 제기할 수가 있어. 1년 6개월 이후에 네가 다시 와서 총선 출마도 하고 뭐 다시 해라. 이야기는 안 될 거야. 그게 잘.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추가 징계가 나오면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밝혔었죠. 그런데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듯 싶습니다. 득실을 좀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저 가처분을 넣게 되면은 너무 똘똘이 스머프 같은 느낌 나요. 뭐 매사에다 소송하고 막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 뭐 대신에 이걸 만약에 승소를 한다면 이기고 끝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송이 지고 끝내는 게 아니고 약간 엑시트. 가처분 신청 결과 알 수 없는 노릇이죠. 만일 또다시 진다면 총선 공천은 더 어려워집니다. 여기에 설령 인용이 된다고 해도 공천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미운 털을 박을 명분만 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전 대표 주변에선 차기 전당대회에 기대를 거는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요. 총선 공천권 차기 당대표가 쥐고 있다는 겁니다. 차기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대표와 당 지도부에 합류하느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당 지도부가 윤리위의 어떤 징계 결정을 다시 판단할 수도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요. 차기 당권주자들 과연 어떤 생각일까요? 앞서 조경태 의원은 공천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준석 대표는 공천은 못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번 총선에서 당에서. 제가 당대표 되면 제가 공천 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고 이 전 대표가 추가 징계까지 받자 말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의원님이 당대표 되시면 공천 주신다면서요? 그래서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어쨌든 당원들의 뜻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게 막 선을 꺼서 뭐 준다 안 준다라기보다는 그 당원들이 뜻을 물어서 반드시 공천을 준다기보다 배제하진 않겠다 이렇게. 네, 그 가능성 자체를 배제를 총선 승리의 그 어디 유불리를 한 번 더 따져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설명 자체가 많이 길어졌죠. 김기현 의원은 총선은 건너뛰고 대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아직 30대 후반의 아주 젊은 나이고요. 대통령 출마를 하려고 우리 헌법상 아마 45세인가 이래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많은 시간이 있는 분이고. 아직 젊은 나이니 총선 공천에 연연하지 말라는 뜻인가 싶기도 합니다. 이 전 대표 측에선 안철수 의원은 좀 다를 수 있다, 희망 섞인 기대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전 안철수 의원이 만약에 당대표가 되신다면 공천 배제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공천 나름대로 원리 원칙을 주장하셨던 분이니까 경선 과정을 통해서라도 좀 어떤 공천의 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지 않을까에 대한.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그 다음에 누가 당대표가 될지 모르지만 그분이 이준석 대표에게 공천을 주면 이제 대통령과 갈라서는 신호로 보여지죠. 어려울 겁니다. 이 전 대표가 믿을 수 있는 당권 주자. 지금으로선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갈라선 유승민 전 의원이 유일하다는 분석인데요. 유 전 의원이 출마를 한다면 이 전 대표가 도울 거란 이야기도 나옵니다. 뭐 유승민 대표께서 출마를 준비하신다면 구도를 봐야겠지만 이준석 대표가 돕지 않을까에 대한. 다만 당선이 가능하냐는 별개의 문제죠. 유 전 의원의 승리가 어렵다고 보는 쪽에선 신당 창당설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본인이 뭐 외롭고 힘든 시절을 앞으로 겪을 것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건 뭐 외롭고 고독하게 제각길 가겠다.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니 지금 좀 더럽고 치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징계 1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총선 때가 돼가지고 공천 받을까 말까 주지도 않을 텐데 그거 좀 치사하잖아요. 다만 정치권은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는 이 전 대표의 말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 약간 쓸데없이 멋있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혼자 열심히 하겠다 이런 거죠. 뭐. 더 외롭고 고독하게는 굳이 할 필요 없는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외로워요. 지금까지도 거의 혼자고 뭐 외로운 거 다 아는데. 외롭고 고독하니 더더욱 신당 창당은 어렵다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독자 정당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지역적인 기반이 없습니다. 둘째, 대권 후보 없습니다. 대권 후보 구심점이 없습니다. 셋째, 따라갈 의원이 없습니다. 정당이 이 세 가지 없으면요 유지되기가 힘듭니다. 막상 신당을 창당을 하면 국민의힘, 민주당, 이준석 신당 이렇게 가면요. 저는 5%도 받기 어려울 거라고 봐요. 이 전 대표, 이번엔 이순신 장군의 멋진 말을 빌려 신당 창당설에 직접 선을 긋고 나섰죠. 물령망동, 정중여산, 경고망동하지 말고 침착하게 태산같이 무겁게 행동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누구도 탈당하지 말고 각자의 위치에 있어 달라는 겁니다. 당내에서 버티다 보면 언젠가 때가 올 수 있다는 거겠죠.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전망이 나옵니다. 내년 총선 6개월 전까지 30%대의 지지율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당장 윤석열 대통령 보고 탈당 요구할 사람들이에요. 선 그을 것이다. 그럼요. 그때 대안으로서 이준석 대표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총선에 임박해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낮다는 가정이라면 윤핵관들이라는 분들이 앞장서서 대통령을 정말 버리려고 할 겁니다. 또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여론상 총선에 당선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때는 또 공천을 줄이려고 하겠죠. 이 전 대표가 신당 창당까지는 아니지만 끝내 공천을 받지 못할 경우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이준석 전 대표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무소속 출마밖에 없다. 그렇지. 지난번 공천 받고도 떨어졌는데 무소속하게 되겠습니까? 서울 수도권 쪽은 아무래도 양당의 어떤 치열한 경쟁을 하기 때문에 다만 지역이 어딜 거냐는 건 지금 예측하기 좀 어렵다. 서울 노원병이 지역구인 이 전 대표 무소속으로 출마해 서울에선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지역구를 바꾼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써 추천 지역도 거론이 됩니다. 보수의 핵심 본산으로 들어가서 거기부터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여라. 그래서 전 다음번에 대구에 한번 출마해보는 것도 생각을 해봐라. 다만 정치인이 지역구를 바꾸는 일, 이 전 대표가 뱉어놓은 말이 있죠. 실질적인 정치의 상징성은 노원병이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한민국의 대표적으로 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보수 정당 후보가 당선 못된 지 꽤 됐습니다. 가장 어려운 선거에서 한석을 얻어오는 것이 저에게 정치적 의미가 있다. 계양을 언제까지나 지킬 사람으로 공천해야 된다. 어디선가 날아온 철새에게 계양을 맡기지 않을 것이다. 노원병을 벌인 철새 정치인이란 비판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여기에 선거에서 패한다면 정치적 내상은 더 클 수밖에 없겠죠. 대구 경북에 출마했는데 국민적 지지를 못 받아서 거기서 만약 낙선한다면 그건 민주당 예를 들어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에서 도전했던 거랑은 좀 궤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좀 정치적인 상처가 좀 클 수도 있어요. 한편에선 이 전 대표가 다음 총선 출마를 위해 아등될 필요가 없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한마디로 미련을 좀 버리라는 건데요. 오늘의 정치인사이드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고문의 말로 마무리합니다. 시원하고요. 정치는요. 때가 안 오면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기다리면 기회가 오는 거지. 안 기다리고 계속 헛발질을 하면 기회가 안 오는 거예요.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본인의 얘기대로 탈당을 하지 않는다면 역시 이제 아까 이제 조 멘토가 얘기했던 대로 차기 당 대표가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운명을 공천과 관련된 운명을 또 쥐고 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고 지금
당대표 선거가 벌써 꿈틀대고 있고 지금 이제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달아오르고 있는데 저희가 그 얘기는 잠시 후에 주민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상임고문이 이제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 때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그런 조언을 했는데 정치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 이런 조언도 했죠. 그렇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제 대선이나 지선을 이기고 나서 이제 승리를 했지만 좀 서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많았는데요. 이재호 상임고문은 이 전 대표가 대선을 이기고 난 후에 얼마나 당원들의 공감을 얻으면서 정치를 해왔는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정치인이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데리고 정치를 할 수는 없다면서 어떻게 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자, 한동훈 법무장관 이야기로 넘어가 봐서요. 한 출판사에서 한 장관의 어록집을 발간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 출판사가 한동훈 스피치라는 어록집을 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15일부터 이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 그러니까 온라인 투자금 모집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출판사 측은 한 장관이 특수통으로 근무하며 화려한 경력을 쌓았다. 여러 정직의 거물들을 수사하고 구속하여 조선 제1검으로서의 명성을 쌓게 됐다. 이렇게 소개글을 올렸는데요. 한 장관의 취임식 영상 조회수는 역대 장관 조회수를 합친 것보다 많다면서 이미 사회적 현상이라고 책 발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최근 1부가 취임사, 2부가 기자회견, 이 3부 청문회 및 대정부 질문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출판사 측은 한 장관의 대표적인 어록을 미리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소신을 가지고 정당한 업무 수행을 한 공직자를 부당한 외풍으로부터 지켜내겠습니다. 이번 책 출간을 놓고 이 법무부에서는 일단 무대응 방침을 밝혔는데요. 이 민간 출판사의 출판 계획이라 공식 입장을 낼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치권에선 이 한 장관의 정계 진출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책 발간으로 이 한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언론 보도도 뭐 지나친 상술 아니냐라는 그런 또 얘기도 있고 아무튼 관련한 논란이 좀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국정감사에서도 한 장관의 정계 진출 여부가 주요 이슈가 됐는데 민주당에서 직접 질문도 던졌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직접 총선에 출마할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관련 질의응답 직접 보시죠. 혹시 출마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 여기서 왜 그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정치권에선 사실상 출마 의사를 밝힌 거다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고문은 현재는 없다는 건 나중에는 출마한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평했고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불을 보듯 출마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당대표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2024년 총선에는 불을 보듯 출마한다.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죠. 예. 그래야 대권으로 가는 거죠. 한동훈 장관이 이번 국감에서도 톡톡 튀는 발언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았잖아요. 다만 이제 그런 전반적인 발언이 좀 부정적이다. 좀 부정적인 평가가 정치권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정회에서 이제 소개를 많이 해드렸었는데 전직 법무부 장관이죠.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한동훈 장관 사이의 티키타카가 화제가 됐습니다. 이런 장면들인데요. 한번 보고 가시죠. 전임 정부와 전임 정부의 인사들 저를 포함해서 정작 장관께서 혐오와 증오의 정서를 갖고 있지 않은지 그 점이 염려됩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데서 대단히 좋지 않은 정서다라는 점을 저는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도 저한테 안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증오의 정서 없다고 저기 방송 나가지고 내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제가 그 한 적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다른 방송 들었나 보죠. 네, 이런 신경전이 벌어졌었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국감이 애들 장난이냐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질의를 하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나 답변을 하는 한동훈 장관이나 국감에 임하는 태도가 좀 잘못됐다는 지적입니다. 전현희 장관인데 국정감사에서 그야말로 국정을 감사하는 거잖아요. 예. 저는 뭐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애들 뭐 마을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저 개모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친목 개모임 하듯이. 네, 정치 원로들의 비판 발언이었고요. 자,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정중여산 이준석 버티기 신당 무소속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레이스가 이미 막이 오른 분위기입니다. 출마 의사를 밝힌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 간의 신경전은 벌써 뜨거운 상황이고요. 여기에 유승민 전 의원도 곧 출사표를 던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조르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6월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힘 지난 4달 이른바 이준석 안개에 갇혔었다라는 평이 나왔었죠. 지난 6일 두 번째 비상대책위원회가 법원으로부터 효력을 인정을 받으면서 간신히 안개 속을 빠져나왔는데요. 심기일전에서 하나된 힘으로 앞으로 전진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최선의 헌신으로 봉사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지도부 난맥상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서 이제 관심은 차기 당권에 쏠리고 있습니다. 주자들 간 신경전이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일찍이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두 사람의 경쟁이 특히나 치열합니다.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입니다. 철수라는 단어가 눈에 쏙 들어옵니다. 뒤이어 확실하게 확인 세사를 했는데요. 그때 간을 보다가 여야 논쟁이 치열해지면 뒤로 숨어버리는 비겁한 정치라고 말입니다. 철수와 간을 보다 누가 봐도 안철수 의원을 타깃으로 삼은 건데요. 두 사람 모두 21대 후반기 국회 개원과 동시에 새머리에 나섰죠. 경쟁적으로 당내 공부 모임을 주최한 건데요. 김 의원, 안 의원에 비해 대중적인 인지도는 떨어진다는 평가 때문일까요? 안 의원을 향한 공세의 고삐를 쬐고 있는데요. 안 의원의 이 불투명성을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어떤 사안인 간에 늘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적어도 우리 당을 대표하겠다는 사람이라면 우리 당의 입장을 강력하게 얘기하고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전선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전선에 싹 빠져서 자기 이미지 관리만 한다? 그 스타일리스트처럼 보인다. 그것도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김 의원은 안 의원이 중도를 표방한 것도 못마땅한 듯합니다. 안 의원이 중도라는 방패 뒤에 숨어 어중간한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인데요. 그러면서 안 의원의 출신도 문제 삼았습니다. 민주당의 전신인 정당의 대표를 하셨던 분이신데 우리 당 입당한 지 아직 사실 잉크도 채 안 마른 몇 달밖에 안 되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금 후신인 민주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당이었나? 저는 글쎄 하여간 의문이 있고요. 안 의원이 한때 몸담았던 민주당도 중도 보수는 아니었다는 건데요. 이 국민의힘 경력이 짧은 것도 약점이라고 봤습니다. 합당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당내 기반이 튼튼하지 않은 만큼 당대표는 무리라는 판단인데요. 잠자코 있던 안 의원도 이제는 인내 게이지가 모두 차올랐나 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가 오히려 독이 된다고 반격했는데요. 라고 자빠졌네. 뿌리가 깊으면 그만큼 챙겨야 할 사람도 많기 때문에 당대표로서 공정성을 잃기 쉽다는 논리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제가 뿌리가 좀 약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이 당에서 오랫동안 뿌리가 아주 깊은 분들은 봐줘야 할, 그러니까 당대표에 당선이 되면은 공천을 시켜줘야 될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근데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담이 없습니다. 안 의원은 자신이 윤석열 정부에 지분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이 단일화로 윤석열 정부 탄생에 기여한 1등 공신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이번 총선을 지휘할 때 우리가 다수당을 점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인지 그것만 보고 판단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 윤석열 정부의 연대 보증인입니다. 정말 성공을 해야만 되고 저로서는 윤석열 정부가 실패하게 놔둘 그런 자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두 사람의 기싸움에 끼어든 잠재 주자도 있습니다. 바로 윤상현 의원인데요. 심판으로 나선 윤 의원은 안 의원의 판정승을 선언했습니다. 김 의원이 안 의원의 과거를 거론한 건 지나쳤다고 쏘아붙였는데요. 민주당 대표를 지낸 사람과 단일화하면 안 된다고 왜 그때 목소리를 내지 않았냐 따져 물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윤 대통령이나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민주당과 연을 맺었던 바 있죠. 그런 점에서 이번 비판은 반칙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도 사실 입당 원서에 잉크가 마르기 전에 대통령 후보가 된 건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리겠습니다. 김 의원은 그래도 물러설 생각이 없는 모양입니다. 줄기차게 안 의원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 의원을 겨냥한 글을 올렸는데요. 당대표가 2024년 총선을 자신의 대권 가도를 위한 발판으로 삼아선 안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이 당내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을 드러낸 겁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링 위에서 다툼을 벌이는 동안 한 발짝 물러나 장외에서 관전 중인 주자도 있습니다. 바로 유승민 전 의원인데요. 최근 발표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 유 전 의원은 29.7%의 지지를 얻으면서 1위를 기록했죠. 이 안 의원과 김 의원은 뒤에 있는데 둘 모두를 제치는 결과고요. 유 전 의원은 자신이 7주 연속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SNS에 공유했습니다. 이어서 자신에게 호의적인 칼럼도 소개했는데요.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을 때 유승민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칼럼은 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질수록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유 전 의원에게 이 당권 출마를 권유하는 내용인데요. 이 정도면 정치인의 화법상 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해석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꼭 하겠다. 유 전 의원은 실제로 비윤 표심 다지기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 등 여러 당내외 사안을 두고 잇따라 쓴소리를 해왔죠. 국민을 개, 돼지로 취급하는 코미디를 멈춰라. 양두구육이 징계 사유라면 이 XX 막말을 한 윤석열 당원은 왜 징계하지 않나 등 발언 수위 역시 높습니다. 이 김 의원과 안 의원 일단 둘이 다투고는 있지만 이 유 전 의원에게는 공동전선을 형성한 모양새입니다. 둘 모두에게 위협적인 공동의 적이라고 본 건데요. 김 의원은 내부 총질에 익숙한 배신의 정치라고 유 전 의원을 직격했었죠. 당내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을 계속 일으킨다든지 이렇게 되면 당의 통합을 통해서 총선을 승리를 이끌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이끌어내는데 여러 가지 부족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안 의원도 유 전 의원의 출마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유 전 의원의 아킬레스건 일단 당신부터 잡고 보란 조언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당대표에 출마할 것으로 보세요? 저는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경기지사 경선 때 50대 50 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70대 30 그러니까 당심이 70인 그렇죠. 그런 룰 하에서 과연 출마를 해야 될 것인가. 당 안팎에선 아직 등판하지 않은 주자들에게도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무엇보다 윤심의 선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차기 당대표의 급선무, 당을 추스르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일일 텐데요. 그만큼 이 대통령실과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이가 당대표가 된 게 맞다는 시각도 우세합니다. 앞서 언급한 이 신윤핵관 윤상현 의원과 이 원조윤핵관 권성동 의원의 당권 도전설이 흘러나온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무리 당무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유승민 전 의원이 대표가 되는 것은 죽어도 못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 사람들이 나와 있잖아요. 예. 나와 있는 것을 단일화해서 제가 볼 때는 윤핵관인 권성동 혹은 윤상현 이런 사람으로 단일화시켜가지고 유승민과 1대1 구도로 갈 것이다. 여기에 당심이 곧 윤심이라고 자부한 이가 한 명 있죠. 나경원 전 의원입니다. 이 유 전 의원이 SNS에 올린 여론조사를 언급했는데요. 같은 여론조사에서 이 국힘 지지층 7주 연속 1등은 바로 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유 전 의원 지지도가 높게 나온 건 이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응답자들의 역선택이란 의구심도 나타내는데요.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유 전 의원을 지지하는 건 자해라는 인식도 심어주고 싶었나 봅니다. 유 전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 배턴을 넘겨받아서 정권 흔들기에 나선 것이라고 진단했는데요. 결국 나 전 의원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날 좀 바라봐인 듯합니다. 귀야 날 좀
자, 오늘은 이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소식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이제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 이 당권 주자들의 윤곽도 명확히 드러나면서 본격적인 전당대 레이스가 개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링 오른 김기현, 안철수, 신경전 격화, 유승민 참전 초읽기. 네. 자, 지금 안철수, 김기현, 유승민, 나경원, 권성동, 조경태, 윤상현 의원 등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거론이 되고 있고, 아무튼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의 참전 가능성도 지금 이제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날선 발언을 좀 쏟아내고 있죠. 자, 좀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찰이 이스타항공이 승무원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파악해서 수사 중이라는 거죠, 류 실장. 그렇습니다. 전주지검 얘기인데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서에 관련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전 의원은 최 전 대표 등과 함께 승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인사팀의 특정 지원자를 추천하는 등 채용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이 2015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신규 채용한 승무원 500여 명 가운데 100명 이상이 이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 미달 지원자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네, 검찰은 2014년부터 2015년 상반기에도 이 전 의원 등이 청탁을 받아 부정 채용에 개입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공소시효 만료로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서는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열리는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와 금품 거래 등 연관 수사 필요성 등을 들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피력할 전망입니다. 네, 이상직 전 의원의 입장은 어떤 거예요? 네, 이 전 의원은 지난 8월 취재진에게 공기업처럼 전체 정원 중에서 30%를 지역 인재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추천을 받는다면서 정부 정책을 이행한 것이고 청탁도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이 전 의원은 수백억 원대 이스타항공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가 돼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입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2심 선고일은 다음 달 25일입니다. 네, 자, 정부 조직 개편안이 확정이 됐고 또 국회에 지금 발의가 된 상황인데 앞서 저희가 이제 여가부 폐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상황실에서 얘기를 해봤고요. 또 그 안을 보면은 정부가 보훈처를 장관급인 국가보훈부로 승격시키는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박민식 보훈처장이 관련해서 오늘 추가 입장을 내놓은 게 있죠. 네, 그 박민식 보훈처장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국무총리 산하여서 보훈처가 뭘 하려고 해도 이 국무총리 이름으로 하게 된다면서 보훈부로 승격이 되면 독자적인 불령 발령권이 생긴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보훈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고 이 보훈 가족의 목소리를 훨씬 더 잘 대변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또 그 정부 개편은 그 나라의 철학, 핵심적인 방침을 정한 것이라서 국가에 희생되고 헌신한 사람을 최고로 대우한다는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국가보훈부가 되면은 박민식 처장이 그대로 장관이 되는 거예요? 일단 박 처장은 그건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장관은 대통령 인사권의 좌우가 되고 또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직을 그대로 승계하는 건 장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맥락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초대 장관은 당연히 지금 처장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거는 전혀 저는 모릅니다. 아니 왜 이거 바뀔 수 있어요? 법상으로는 충분히 바뀔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국가보훈처장일 뿐이고 국가보훈부로 승격이 되면 국가보훈부 장관은 또 대통령의 인사권에 좌우된 것이니까. 예. 그러면 그때 초대 보훈부 장관은 청문회를 또 따로 거치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엄정한 검증을 거쳐야만 됩니다. 네. 자, 여가부 폐지를 둘러싼 공방도 국회 내에서 좀 공전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앞으로 또 관련된 국가보훈부도 저희가 속보를 챙겨야 되겠네요. 자, 좋습니다. 오늘 주민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당권 도전 김기현 대 안철수, 유승민 출마 초읽기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자, 내일은 감사원 국감이 있으니까 유정화 실장이든 유한을 체크든 이따 끝나고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정치부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요. 실장 오늘 얼굴이 더 좋아 보이시네요. 아, 그래요? 네. 살쪘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네.